환경교육도시 정책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1월 6일 시작된 이제 환경교육법에 의거한 법적 기반을 갖고 처음 이제 6개의 지자체가 지정이 됐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정이 될 많은 지자체들이 열심히 이제 환경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환경교육도시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에 적용될 선정 지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정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선정된 이후에 과연 어떤 성과들과 어떤 환경교육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그 지자체 자체가 환경교육적으로 우수한 사례들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교육자만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교육을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에 모여야 되고 오늘같이, 그리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규적 포멀하게 보면 이제 그런 장소와 또 시스템과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은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의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교육부가 생각하는, 또는 학교가 생각하는 환경교육과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교육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탄소 중립 또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적 지구를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 그리고 그 과정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제 사진이 있어서 꼭 넣었습니다. 네, 이건 2017년도 저희가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관 표창을 받고 나서 나름대로 환경교육 도시라고 하는 내용이 정책적 측면에서 즉 환경부가 받아들인 첫 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교육 도시를 선언한 거는 2016년도지만 성남시가 그 성남시의 정책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서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기관 표창을. 그러면서 이제 환경교육 도시라고 하는 것이 쓸모 있는 정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정책에 기반해서 법에 또는 3차 환경교육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아주 오래전에 있습니다. 일본의 니시노미야시가 2003년도, 벌써 20년 전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니시노미야시를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제가 5번째 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20년 전에 했던 니시노미야시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환경교육 도시인가. 여기는 환경학습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따라서 또 서울시도 환경학습 도시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 도시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죠. 일본의 니시노미야시의 사례는 우리가 다시 한번 20년 전의 사례이고, 그 사이에 10년 동안의 성과, 또 20년 동안의 성과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10년 동안의 성과는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동안 뭘 했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약간의 참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주도가 사실은 2006년도에 환경교육 의무화를 합니다.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제주도가 나름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환경교육을 특화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다른 일로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 제주도가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200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교육 도시라고 하는 게 그냥 난데없이 떨어진 정책적인 워딩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에 고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어떤 그 노력에 의한 산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스마트 그린 도시 또 평가하러 갔는데 예산 때문에 갔었어요. 어제 뭐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용인도 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스마트 그린 도시가 작년부터 시작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원해 주는 규모는 1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경교육 도시의 규모와는 게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기초 체험 교실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그러는 이제 사업인데 25개 지자체를 2년 동안 지원했어요. 근데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스마트 그린 도시가 추진하는 궁극적인 2020년도의 비전은 탄소 중립 도시예요. 제가 탄소 중립 도시를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탄소 중립 기본법, 뭐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만 짧게 줄여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작년 8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시행령이 올 3월 25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날이 중요한 날인데 제 생일이에요. 3월 25일이 그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탄소 중립 도시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하게 돼 있어요, 환경부가. 근데 탄소 중립 도시의 규모는 지금 우리가 환경교육 도시하면 광역은 2억 받을 똥 말 똥, 뭐 지금 예산도 지금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지원해 줄 거를 예상이 돼요. 그게 2026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환경교육 도시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 도시가 아닌 도시는 탄소 중립 도시로 못 간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환경교육 도시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아니 시민들의 싸가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무슨 탄소 중립 도시로 가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교육 도시의 중요성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타 다른 목적과 다른 법의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징검돌이다, 디딤돌이다라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환경교육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논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2026년 되기 전까지 우리 환경교육 도시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일을 만들어 봐야 돼요. 진짜 탄소를 줄이고 있는가? 그래서 환경교육 도시는 당연히 탄소 중립 도시구나.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랑은 정말 그 규모가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지금 올해부터 하는 탄소 중립 그린 도시는 2개가 지정이 됐는데 도시당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도비와 그다음에 국비를 합쳐야지 4억인데 여기는 한 도시에 그냥 400억을 주는 거예요. 저희도 그걸 꿈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교육 도시 돼서 예산이 없다, 이거 갖고 지금 찡얼거릴 때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실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당연히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국회의원을 만나고 왔어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첫 마디가 뭐냐? 그럼 성과가 뭐예요? 환경교육 도시 성과가 뭡니까?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겠어요. 왜?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예산을 달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기재부가 녹록치 않다. 환경교육 도시를 선언한 역사입니다. 제가 계속 쭉 추적을 했다가 2020년까지 추적을 했는데 2021년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그 이후에 많은 도시들을 선언했지만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한 도시들이 좋은 거예요. 초기에 한 도시들이 다 환경교육 도시에 나름대로의 그 격이 있는 도시라고 좀 봅니다. 수원, 그리고 성남, 그리고 서울, 그리고 충남, 부산, 안산시가 2019년도까지 했고 2020년도에 또 본물처럼
인천시를 비롯해서 서산시까지 선언을 했고, 이 도시들은 대부분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신청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법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4개의 환경교육 도시를 지정했어요. 이건 되게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하고, 그 혁신적인 시도에 참여했던 4개, 그러니까 2개의 광역과 2개의 기초가 사실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내용으로 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례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공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환경교육 도시로 가기 위해서 2016년부터 했던 여러 사례들입니다. 성남시의 환경교육 진흥조례도 3월 25일 날 제정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 제정이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2020년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 특히 팀을 신설하고 사전 기획단을 운영하고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환경교육 도시 그 각 지자체가 진단을 좀 철저히 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자체 연구나 외주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맵을 그릴 연구가 그 예산 중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내역을 제가 좀 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미 지정된 환경교육 도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도시를 못한다고 얘기했더니 또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데, 여하튼 이 도시들은 2023년까지 시범 도시이고 아마 그 이후는 다시 재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환경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사회환경교육 분야가 굉장히 강조됐고요. 지금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가 도입이 됐는데 지정된 기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빵입니다. 사실은 환경교육 도시들이 좀 시범적으로 또 나서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을 한 곳을 지원하는 것도 환경교육도시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정을 이미 법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정책이니까 이거를 도시와 연결하는 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는 지금 최근에 핫 이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따면 고용과 활용이라고 하는 법적인 근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어떤 자격증보다 요즘 각광을 받는데 따기 어렵다. 왜? 양성기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양성기간이 많으면 사실은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요와 적당한 공급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3개의 3급 양성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후 9월 29일자로 이제 발표는 됐고, 그리고 10월 1일부터 환경교육도시가 됐죠. 인천부터 시작해서 다 우수한 곳들입니다. 6개로 지정이 된 이유는 원래는 4개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했어요. 우수한 게 아니라 고만고만 하얀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우열을 못 가리는 거, 우수해서 못 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래에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열심히 비슷한데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자. 그래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다들 노력한 지자체에 축하를 드리고, 이게 2020년의 평가 기준이었어요. 점수로 보면 100점과 이게 서류 심사가 100점이고 그다음에 현장 심사가 20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내용은 기반과 계획과 실적 요 3가지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지만 점수가 바뀌었어요. 요게 좀 전에 봤던 점수와 비교해 보면 요 점수가 좀 늘어났죠. 앞으로 얼마나 요 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가, 계획을 잘 잡았는가. 그래서 요게 30점이 됐고, 그다음에 현장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현장 점수가 100점, 50점이 됐습니다. 20점에서. 현장이라고 하는 것에 지자체장의 의지, 그리고 센터나 지역에서의 파트너십, 관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제일 고민한 게 꽃 피우는데 꽃을 뭘 선정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 30여 개의 꽃들 중에 제가 식물원 원장 10년 동안 한 사람이라 꽃이 되게 중요해요. 꽃은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종족 번식의 아우라를 갖고 있는 생명 존중 사상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꽃을 요걸 선택한 이유는 이 시기적인 컨셉, 가을, 그리고 10개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꽃이. 그죠? 지금 환경교육도시가 4개와 6개 총 10개인데 그 10개 정도는 돼야 돼서 쇼보면 10개 엄치 됩니다. 그래서 10개인 거를 가늠하기 위해서 20몇 개의 꽃을 제가 보고 처음 보냈던 파워포인트를 포기하고 다시 또 요 꽃 때문에 새로운 파워포인트를 보냈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꽃은 혼자 꽃 피워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은 자기 모습을 버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 자체가 전환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환경교육 도시를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꽃을 피웠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많은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를 뒀고요. 저희가 2023년부터 내년부터 환경교육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 체계도를 그렸습니다. 사실 요걸 그리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국가환경센터에 많은 그 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줬는데 핵심 가치가 5가지예요. 그 5개를 영어로 보면 뭐 그런 발음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저희는 씩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씩씩한 환경교육 도시의 정책을 갖자. 그리고 목표는 숫자로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달성할 의지를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로 2040년까지 100개를 완성하자. 근데 총 226개의 기초와 17개의 광역을 따지면 사실은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절반까지는 가보자. 근데 이걸 리딩하는데 더 좋은 아이템은 2040년이면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지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기 어려울 나이일 거예요. 하지만 젊은 분들에게 이런 환경교육 도시에 희망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환경학습권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 환경학습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목표예요. 이 2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교육 도시의 사업도 그렇고 정책도 저는 자기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환경교육의 생태계를 좀 확대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을 좀 넓히자는 거예요. 생태망을 좀 넓혀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트워크와 성과를 공유해서 우리의 내용을 만천하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사실 오늘도 신문 기사로 좀 많이 나와서 환경교육 도시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도 늘상 이게 무슨 도시야라고 하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내용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년까지의 로드맵은 제6차 환경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도입기와 성숙기라고 하는 그 로드맵을 토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표를 보면 광역과 기초를 구분했어요. 지표를 구분했고, 그리고 저희가 예비도시를 둘까 했는데 예비도시, 떨어진 도시를 예비도시로 두기보다는 탈락도시를 대상으로, 올해도 이제 안 된 도시들이 있으니까요. 기초가 13개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4개가 된 거니까 사실은 9개가 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들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된 도시들과 점수 차이가 뭐 굉장히 크게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좀 노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환경교육 전문가들과 또 인력들이, 관계자들이 이런 도시들을 환경교육 도시가 되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역은 17개고 기초는 226개인데 뽑는 게 2개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그죠? 광역은 적은 그 모집단에서 2개씩 뽑는 거랑 226개에서 뽑는 거랑 너무 차이 나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는 광역이 우선 환경교육 도시가 돼야지 기초가 그 덕분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광역이 하는 역할과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맏형으로서 이 맏형들이 지역에서 모범을 보이고 뭔가 솔선수범할 때 그 밑에 있는 기초 자치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광역 우선 지정을 2개 하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향후 지표는 지정과 재지정의 지표는 동일한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크게 구조를 보면 어떤 도시가 환경교육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신청 요건을 갖추면 3개의 영역 기반이 제일 점수가 높습니다. 7개 45점이 있고요. 기초는 100점 만점에 2점을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수 학교, 그러니까 환경교육 우수 학교가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그 지자체는 가점을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계획이 35점, 그리고 실적은 광역과 기초의 개수는 좀 다르지만 20점을 놨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지표를 할 때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은 가능하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변별력이 없는 거, 있으나 마나한 거, 그리고 특히 도시 규모의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도시가 있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특례 도시도 있어요. 그게 226개의 똑같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 도시들 간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예산의 액수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1인당 그 도민과 시민의 얼만큼의 예산을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도시 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표를 많이 정리를 했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 중에 하나는 환경교육법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인식도도 낮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특히 지자체에서도 이게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물어보면 이게 법에 있는지도 몰라요. 15조에 딱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환경교육법을 읽어본 적이 없어. 저만 읽어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우리 용인에서도 아마 그때 제가 물어봐서 곤란했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네. 저는 정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법에 나오는 것들을 이수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고 요 내용들과 함께 지자체 운영의 현황을 반영해서 지표를 현실화했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을 제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까 정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정할 때 없었던 지표가 3개가 환경교육, 특히 사회환경기관 지정을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환경교육 주간이라고 하는 6월 달에 하는 행사를 했는가,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과 연계된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점과 서류와 현장 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관련해서 광역과 기초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학교 환경교육과 지역 반영과 창의성은 기초의 중요한 지표였고요. 이행 실적은 광역은 이미 늘 1년마다 하는 이행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 환경교육의 인식조사 대응들을 포함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 차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들어온 게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 시설에 대한 내용, 특히 시설 중에는 사회환경기관 지정 여부, 그리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수뿐만이 아니라 환경교육 주간의 운영 여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지 요 포함이 됐고요. 실적 부분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점과 50점이고요. 요거는 기초인데, 기초의 경우는 똑같지만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 즉 아까 얘기한 환경교육 우수학교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오늘 6개 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6개 학교는 환경부가 2천만 원씩을 줘요. 그리고 연수도 시켜주고 교사들에게 뭔가 교재나 교구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인천에 계양구에 있는 어느 학교가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면 2점. 만약 신청을 했다, 되지는 않았지만 신청한 학교가 있다 그러면 1점이에요. 그 1점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동소이한 점수에서 매우 중요한 점수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신청을 독려해 주는 거는 교육청이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광역이 나서서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 뭔가 우수 학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뭔지를 봐서 그 교사들에게 또는 학교에 뭔가 연수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요 가산점을 넣었다. 요거는 2점이 추가 점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0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외의 내용은 기초랑 광역이 대동소이합니다. 요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교육 도시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친 이유는 앞으로 환경교육 도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오늘 환경교육 도시들이 다 왔으면 했는데 요번 그 이태원 사건 때문에 참사 때문에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환경교육 도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이럴 때는 환경교육 도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환경부도 그렇고요, 국가환경센터도 그렇고 광역환경센터도 함께 노력을 하자. 그 노력 중에 핵심은 지역을 얼마나 특화된 내용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는가, 그리고 타 부서와 협업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도시라고 하는 거는 도시를 이루는 굉장히 많은 구성체들이 있거든요. 그 구성체들 안에 환경교육적인 내용이 원래 환경교육을 하는 부서는 있죠. 근데 그 부서만 환경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교육 도시는 환경교육 도시가 되기 위해서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환경교육적이지 않은 부서였어.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환경교육과 관련된 행사를 해?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음악과 관련된 걸, 음악회를 환경교육과 관련된 걸 해? 또는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이걸 환경교육과 관련된 걸 해?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환경교육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금 환경교육 도시 사업들을 보면 환경교육 정책팀에서만 하는 사업을 갖고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에서 하는 일이랑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따기 어렵다. 예산을 안 준다고 찡얼거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환경교육 도시답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사업적인 계획을 잘 봐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센터들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충남 환경교육 센터의 센터장님도 오셨는데, 저는 이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충남의 경우는 15개 시군 중에 14개가 기초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제 계룡만 이제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와 도시의 일은 다르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부서를 넘어선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광역환경센터는 부서를 넘어서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환경교육 또는 환경국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지, 문화국이나 복지국 또는 체육국 또는 여성국 그 외에 다른 산림녹지국 그 등등의 국이 있죠. 그런 국들의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누가 리더해야 되느냐? 지자체장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센터장이 할 일은 요거지만 도시가 할 일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저는 환경학습권이 보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꼭 빠지셔서는 안 되는 주체가 누구냐면 기업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쓴 건 기업을 넣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런 행사에 인천공항공사 같은 데가 딱 같이 와서 야 우리도 사회공헌 하고 ESG 하는데 환경교육 도시인 인천 축하한다 이렇게 왔으면 진짜 뽀대 나는데 그게 좀 아쉬워. 저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왜 우리가 연대를 못 하고 있는가? 많이 하고 있지만 환경교육 도시는 더욱더 기업의 ESG 측면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렸는데 잘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환경교육 정책의 생태계가 있어요.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과 사람, 그죠?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이게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지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동하게 돼 놨어요. 근데 이걸 신청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지금 보면 환경교육 정책 생태계가
우리 나름대로의 시장 말고 식생활 교육, 최근에 저희가 식생활 교육이랑 같이 포럼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드디어 식생활 교육의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식생활 교육이에요. 그 지속가능 발전 식생활 교육의 핵심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교육과 얼마나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연계된 사업들을 모색해서 이거는 농식품거든요. 농식품의 예산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교육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 너무 요즘 청소년 지도사들이 자기네들 말은 리그에서 환경교육사를 따게 해달라. 왜? 청소년 교육에서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교육의 요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의 규모나 그들의 활동은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교육사를 비교하면 정말 어른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직업적인 포지션도 잘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들과의 결합, 뭐 해양교육은 인천에 또는 충남 특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분야와 최근에는 이제 문화예술교육사의 분야도 저희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엮어야죠. 길어졌는데 최근에 9월 5일자로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저희가 환경학습 계좌제를 연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에 참가한 사람들, 학생들은 그들이 대학 입시 때, 취업을 나갈 때 자기네들이 어떤 학습 계좌제를 갖고 있는지 인증하는 것을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환경교육 도시는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동된 것을 활발하게 하는 거 권장합니다. 이걸 위해서 돈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게 필요하겠어요, 사실. 그죠? 그리고 저는 환경부의 환경교육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환경교육의 장면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 인천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인천공항에 여객 취, 제가 이거 심사하면서도 이 얘기를 꼭 드렸는데 이거는 인천만이 할 수 있어요. 인천이 갖고 있는 관문적 역할, 여기에 몇만이 오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만 다시 상승되고 있잖아요. 1년에 7천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요. 인천공항에 내려오는 비행기들은 모두 스튜어디스가 이름은 바뀐다고 하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 멘트를 하나 넣는 거죠. 인천이 갖고 있는 환경교육적인 자랑의 얘기를 5초만 넣어도 돼요. 5초만 넣을 수 있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육이지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교과서적이고 규범적이고 과거 전통적인 교육을 우리가 왜 교육부의 틀 안에서 갇혀 있냐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데가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와서 짐 안 나올 때 기다리죠. 무료하다고. 여기 기다리는데 어떨 때는 1분, 어떨 때는 30초 기다려요. 그때 여기 전광판도 있고 여기 고무판이 돌아갑니다. 이 고무판을 잘만 워딩해서 쓰면 엄청난 환경교육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인천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를 보여주는 거는 제주도민이 70만이거든요. 70만이면 성남시보다 도민이 작아요. 그죠? 용인보다 더 작아. 근데 관광객은 얼마가 오느냐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전부는 아니지만 관광객이 1,000만이 옵니다. 1,000만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제주도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환경 문제가. 소각 문제도 있고요. 재활용 문제도 있고 굉장히 심해요. 저는 장면을, 즉 환경교육적 장면의 상상력을 바꿀 때가 왔는데 이제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환경교육 도시를 통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길게 하냐고요. 왜 동영상을 길게 만드냐고. 우리가 동영상 요즘 뭘 봅니까? 15초, 그죠? 20초, 30초짜리. 그걸 뭐라 그래요? 쇼폼. 쇼폼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100개 만들면 안 됩니까? 100개 만들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자는 거예요. 왜? 영상을 시청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오는 콘텐츠가 많다는 거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100개를 만들고 10,000개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걸 만들어서 저는 이게 환경교육의 상상력이다. 그리고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보다 카드뉴스가 훨씬 좋아요. 근데 카드뉴스의 질이 환경교육 하시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잘 못해서 디자인을 많이 맡겨.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환경교육적인 언어로 만든 디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전달하고 있는가 그 측면에서 고민할 때가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5가지 정도예요. 실천 사업은 크게 보면 기반, 그리고 연대와 협력,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고유한 특성과 맥락을 반영하고, 그리고 시민 참여 환경 교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좋은 사업들을, 즉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환경교육 도시가 지금 장을 깔아놨거든요. 그 안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교육 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환경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뭐 인천은 갯벌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는 다른 영역의 교육들과 사실은 연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통일교육과도 연계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교육적인 워딩에 우리가 다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10개의 환경교육 도시들이 협의체를 만들자. 여러분들 평생학습 도시는 2001년에 시작해서 지금 21년째 진행되고 있고, 전국의 226개의 지자체 중에 188개, 83.6%의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회가 늘 있어요. 그리고 그 협의회들은 본인들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었고, 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평생 그 학습 관련된 법에 보면 이 환경교육 못지않게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가 있는데, 저도 환경교육 도시 협의회를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 그래서 다른 도시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와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